미국의 충격적인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한식당이 수십 년간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팁 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리고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후보에 4번이나 지명된 한국인 셰프의 용기 있는 시도는 이제 뉴욕 식당가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매출 24억 원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는 미스김. 이 식당이 도입한 파격적인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직원들은 이 시스템에 열광하고 고객들은 계속해서 이 식당을 찾는 걸까요? 서버에게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급을 주고 나머지는 팁으로 채우게 하는 미국의 관행, 그리고 이를 과감히 뒤집은 한국적 경영 방식의 충돌. 과연 어떤 혁신이 일어난 것일까요? 기형적으로 변질된 팁 문화의 불편한 진실과 이를 바꾸려는 한국인 셰프의 담대한 도전,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음식 리뷰 채널을 운영하는 테이스티 트래블러 애슐리 존슨입니다. 지난달에 드디어 제 채널이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5년 전 작은 아파트에서 휴대폰 하나로 시작했던 채널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시청자분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이제는 전업 유튜버가 되었네요. 제 채널의 콘셉트는 진짜 맛집 탐방이에요. 화려한 인테리어나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장소가 아닌 정말 맛있고 가성비 좋은 식당들을 발굴하는 게 저의 목표였죠. 특히 저는 음식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가격 대비 만족도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은 모든 식당에서 10에서 20% 팁을 요구하는 문화인데 그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리뷰에서는 이 팁이 정당한가 항목을 따로 평가하기도 했어요. 올해 초 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아시아 여행을 결정했어요. 주로 미국 내 식당들을 다뤘던 제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고 싶었거든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아시아 음식에 대해 항상 궁금증이 많았어요. 미국에 있는 아시아 식당들은 대부분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아시아 현지의 맛을 경험하고 싶었죠. 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디를 갈지 고민했는데 결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 결정했어요. 이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음식 문화는 각각 독특하다고 들었거든요. 또한 이 세 나라는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아시아 요리의 본고장이기도 했죠. 저는 스시, 라멘, 김치, 불고기, 딤섬, 베이징 덕 등을 진짜 현지에서 맛보고 싶었어요. 여행을 함께할 친구들을 찾아보니 대학 때부터 절친한 3명의 친구가 바로 동참했어요. 마이크는 사진작가라 영상 촬영을 도와주기로 했고 올리비아는 아시아 역사를 전공해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었죠. 그리고 조나단은 여행 블로거라 이동 경로와 숙소를 완벽하게 계획해 주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팀이 구성되었죠. 우리는 2주일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일본 5일, 한국 5일, 중국 4일로 나누어 각 나라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기로 했죠.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각 도시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식당을 방문하는 것이 목표였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현지 음식 문화를 공부하는 데 투자했어요. 유튜브 영상, 블로그, 여행 가이드북 등을 통해 각 나라의 식당 예절과 문화적 특성을 배웠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식사 중에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과 한국에서는 연장자가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 다른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정하고 방문할 식당 리스트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너무 설렜어요. 그동안 채널을 통해 다양한 미국 내 아시아 식당들을 방문했지만 진짜 현지 음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았죠.
출발 전날, 저는 채널 구독자들에게 이번 아시아 여행 시리즈를 예고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대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셨고, 현지 추천 맛집도 많이 공유해 주셨죠. 덕분에 방문 리스트에 몇 군데 더 추가할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이번 여행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서비스 문화였죠. 미국은 팁 문화가 강해서 기본적으로 음식값의 약 20%를 팁으로 지불해야 해요. 하지만 이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아시아는 팁 문화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과연 서비스 품질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각 나라의 식사 예절도 공부했어요.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음식에 꽂아두면 안 되고,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려야 하며, 중국에서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찍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기본 예절을 배웠죠. 현지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절을 지키고 싶었어요. 또한 각 나라별 대표 음식들도 리스트업했어요. 일본은 스시, 라멘, 돈부리,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등이 있었고, 한국은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삼겹살, 떡볶이 등이 있었죠. 중국은 베이징덕, 딤섬, 마라탕, 화궈, 자장면 등을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 모든 음식들을 2주 안에 경험한다는 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많이 시도해보고 싶었죠.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촬영 장비도 꼼꼼히 챙겼어요. 메인 카메라, 보조 카메라, 마이크, 삼각대, 조명 등 영상 촬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했죠. 여행 중에도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계획이었거든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식문화 탐험이 되길 바랐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모인 우리 넷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첫 목적지인 일본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우리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미국 음식으로 햄버거를 먹었죠. 그때는 이 여행이 제 인생과 채널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행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첫 도착지인 도쿄에서는 츠키지 시장의 초밥, 이치란 라멘, 시부야의 이자카야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죠. 한국에서는 광장시장, 명동의 길거리 음식, 강남의 현대적인 한식당 등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중국에서는 왕푸진 거리의 길거리 음식, 소호의 고급 중식당,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숨겨진 맛집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죠. 또한 이번 여행에서는 식당의 인테리어, 메뉴 구성, 가격대, 서비스 스타일 등도 꼼꼼히 관찰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식당 문화를 경험하고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미국과 아시아의 식당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도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 적응이 힘들었지만 일본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죠.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일본 특유의 깔끔함과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미국 공항과는 달리 모든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공항에서 바로 도쿄 시내로 향했어요. 숙소는 신주쿠 근처의 작은 호텔이었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매우 작은 방이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우리는 첫 번째 일본 식사를 위해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라멘집으로 향했어요. 도쿄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많은 사람들로 활기찼어요.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죠. 특히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길은 온갖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라멘집을 찾아가는 동안 저는 이미 카메라를 켜고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라멘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작은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요.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식당은 대기 시간이 있지만 이렇게 작은 가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우리도 줄에 합류해 약 40분을 기다린 후에야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의 아시아 음식 탐험이 시작되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 여행이 단순한 미식 탐방을 넘어 제 가치관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은 더더우며 라멘집에 들어서자마자 좁은 공간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식당에 비해 정말 작았죠. 카운터 자리 몇 개와 작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어요. 우리는 카운터에 자리를 잡았는데 무릎이 거의 붙을 정도로 옆 사람과 가까웠죠. 주방에서는 셰프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라멘을 만들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메뉴는 벽에 일본어와 영어로 간략하게 적혀 있었어요. 메뉴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선택하기 편했죠. 저는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인 돈코츠 라멘을 주문했어요. 물을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작은 컵에 물을 담아왔는데 놀랍게도 이것도 메뉴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물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여기서는 돈을 내야 한다니 첫 번째 문화 충격이었죠. 라멘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주문 후 음식이 나오기까지 최소 15에서 20분은 기다리는데 여기서는 5분도 채 안 되어 뜨거운 라멘이 눈앞에 놓였죠.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진한 돼지뼈 국물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국물은 진하고 깊은 맛이었고 면은 쫄깃했으며 차슈는 부드럽게 입에서 녹았죠. 미국에서 먹던 라멘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것이 진짜 일본 라멘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식사 중에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찾아왔어요. 옆 테이블의 일본인들은 라멘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며 후루룩 빨아들이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식사 중 소리를 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올리비아가 이전에 설명해준 내용이었죠. 라멘을 다 먹고 국물까지 비우니 직원이 빠르게 와서 그릇을 치웠어요. 우리가 자리에 앉아있던 시간은 총 25분 정도였죠. 미국에서는 식사 후에도 여유롭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면 바로 자리를 비우는 문화였어요. 사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압박감도 있었죠. 계산을 할 때도 놀랐어요. 팁을 얼마나 남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조나단이 일본에는 팁 문화가 없다고 알려줬어요. 오히려 팁을 남기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했죠. 오랜 시간 팁을 당연시 해온 미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팁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신기했죠. 첫날 저녁의 라멘 경험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일본의 아침을 경험하기 위해 츠키지 시장으로 향했죠.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생선 시장인 츠키지는 비록 내부 경매장은 토요노케로 이전했지만 주변 상점가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아침 일찍 시장에 도착해서 신선한 초밥을 먹기 위해 유명한 초밥집 앞에 줄을 섰어요. 이번에도 약 1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가게 내부는 라멘집보다 더 작았어요. 카운터에 10명 정도만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초밥 세트를 주문했는데 셰프가 눈앞에서 직접 만들어 한 점씩 내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 신선함과 정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특히 도로참치 뱃살은 입에서 녹았고 우니성게 앓는 바다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물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냅킨을 추가로 달라고 했을 때도 약간의 비용이 발생했죠. 초밥집에서의 경험도 라멘집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모든 초밥을 먹는데 약 30분이 걸렸고 먹자마자 계산하고 나왔죠. 가격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이었지만 서비스의 추가 비용과 빠른 회전율은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에는 시부야에 있는 돈부리 전문점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식권을 자판기에서 미리 구매한 후 그 식권을 직원에게 주는 시스템이었죠. 이것도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었어요. 카츠돈 돈가스 덮밥을 주문했는데 역시나 맛은 훌륭했지만
식사 시간은 매우 짧았죠. 저녁에는 이자카야 일본식 선술집을 경험하고 싶어서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찾아갔어요. 이자카야는 앞서 경험한 식당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며 술과 함께 다양한 안주를 즐기고 있었죠. 우리도 여러 가지 안주와 일본 사케를 주문했어요. 이자카야에서는 처음으로 오토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하지 않은 작은 요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리세라고 올리비아가 설명해 주었죠. 모든 손님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죠. 이자카야에서의 시간은 다른 식당보다 여유로웠지만 여전히 모든 것에 추가 비용이 붙었어요. 물은 당연히 돈을 내야 했고 수건은 한 장만 제공되었으며 추가 수건도 돈을 내야 했죠. 안주를 다 먹고 더 주문하고 싶어도 추가 주문마다 비용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도쿄에서의 첫날을 보낸 후 나머지 며칠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일본 식당들을 방문했어요.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소바, 야키토리 등 다양한 일본 음식을 맛봤죠. 일본 식당들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간이 좁고 회전율이 빠르며 모든 추가 요청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항상 정중하고 효율적이었지만 미국에서 경험하는 친근함과는 거리가 있었죠. 그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했지만 고객과의 따뜻한 교류는 적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식당의 청결함이었어요.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내부는 항상 깨끗했고 음식은 완벽하게 정갈했죠. 미국 식당들 중에는 청결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 일본은 이 점에서 정말 뛰어났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일본의 식당 문화에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항상 빠르게 먹고 나와야 한다는 압박감, 모든 것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 직원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적은 점 등이 아쉬웠죠. 미국에서는 식사 시간이 여유롭고 물과 빵 등은 무료로 제공되며 직원들과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일본에서의 5일 동안 우리는 약 15개의 다양한 식당을 방문했어요. 각 식당은 고유한 특색이 있었지만 공통적인 패턴도 분명히 존재했죠. 맛은 항상 훌륭했지만 서비스 방식과 식사 문화는 미국과 매우 달랐어요. 일본을 떠나기 전날 우리는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이크는 일본 음식의 정갈함과 섬세함에 감동했고 올리비아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죠. 조나단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서비스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일본 음식의 맛과 품질에 감탄했지만 서비스 문화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특히 모든 것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과 빠른 회전율은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싶은 저와 맞지 않았죠. 그리고 팁 없는 문화는 좋았지만 그만큼 직원들과의 따뜻한 교류도 적었어요.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한국의 식당 문화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식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히 서비스 방식과 팀 문화에 대해 알고 싶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한국 음식의 맛이 어떨지 기대되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특별했던 만큼 한국에서도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일본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2시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죠. 일본의 정적인 분위기와 달리 한국은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더 큰 목소리로 대화하고 움직임도 더 자유로워 보였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만들어갔어요. 도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이었죠. 택시 기사님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영어로 서울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친근함이었죠.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첫 한국 식사를 위해 나섰어요. 현지 가이드 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삼겹살집을 찾아갔죠.
강남 근처의 번화가에 위치한 이 식당은 밖에서부터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영어 메뉴를 요청하자 친절하게 가져다 주셨고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셨죠.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띈 것은 테이블에 설치된 작은 버튼이었어요. 호기심에 올리비아가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는 직원을 부르는 호출 버튼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직원을 부르기 위해 손을 들거나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보는 거였죠. 메뉴를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여러 개의 작은 그릇들을 테이블에 가져다 놓기 시작했어요. 김치, 무말랭이, 콩나물, 오이 무침, 계란찜 등 다양한 반찬이었죠.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나오는 것에 놀랐어요. 이게 다 무엇인지, 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했죠.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것들은 반찬이라고 하며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무료 사이드 메뉴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반찬들이 무한정 리필된다는 사실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어요. 일본에서는 물 한 잔에도 돈을 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삼겹살과 목살을 주문했고 소주 한 병도 함께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자 직원이 우리 테이블에 설치된 숯불 그릴을 켜고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죠. 여기서는 직원이 완벽한 타이밍에 고기를 뒤집고 먹기 좋게 잘라주었어요. 고기가 익자 직원은 가위로 고기를 작게 잘라 우리에게 주었고 어떻게 먹는지도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상추에 고기를 얹고 쌈장을 바르고 마늘과 김치 등을 함께 싸서 먹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만든 쌈은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의 풍미, 쌈장의 짭조름함,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식사 중에 김치가 다 떨어지자 저는 주저하며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직원이 즉시 와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고 김치가 더 필요하다고 하자 바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요. 이어서 물도 자동으로 리필해 주었고 다른 반찬들도 떨어질 때마다 채워주었죠. 이런 서비스에 우리 모두 감탄했어요. 특히 일본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면 더욱 놀라웠죠. 일본에서는 모든 추가 요청의 비용이 발생했고 직원과의 상호작용도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객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또 한 번 놀라움이 있었어요. 계산서에 팁란이 없었죠. 일본에서도 팁 문화가 없었지만 그만큼 서비스도 기본적인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팁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로웠어요. 직원에게 팁을 어디에 남겨야 하는지 물어보니 웃으면서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음식 가격에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미국에서 온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20%의 팁을 기본으로 기대하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고도 팁을 지불하지 않는다니 말이에요. 첫날의 삼겹살 경험은 우리에게 한국 식당 문화의 놀라운 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 날, 우리는 전통 한식당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역시 다양한 반찬이 함께 제공되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반찬은 무제한 리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의 건강한 균형이었어요. 각종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죠. 미국 음식은 종종 한 가지 맛이 강하게 나는 반면 한국 음식은 다양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세 번째 날에는 김치찌개 전문점을 방문했어요. 작은 동네 식당이었지만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도 잠시 기다린 후에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하자 역시 다양한 반찬과 함께 뚝배기에 끓는 찌개가 나왔어요. 뜨거운 돌솥밥도 함께 제공되었죠. 김치찌개의 매콤하고 깊은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특히 추운 날씨에 먹으니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반찬과 밥은 무한정 리필이 가능했어요. 직원들은 우리가 외국인임에도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심지어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와서 음식이 맛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죠.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시장인 광장시장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었죠. 특히 인기 있는 빈대떡과 마약김밥을 먹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훌륭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시식 기회를 주기도 했죠. 그들의 친절함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에는 한국의 현대적인 카페 문화도 경험했어요. 강남의 세련된 카페에서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를 맛봤죠. 미국의 스타벅스와는 차원이 다른 품질과 서비스였어요. 디저트는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고 맛도 훌륭했죠. 그리고 카페 직원들도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5일 동안 우리는 약 20개의 다양한 식당과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경험한 것은 풍성한 반찬 문화, 무료 리필 서비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팁 없는 시스템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식당의 효율성이었어요. 호출 버튼, 물과 반찬의 자동 리필, 빠른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고객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된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어요. 또한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에도 감탄했어요. 한 끼 식사에서도 다양한 맛과 식감을 경험할 수 있었죠. 반찬 문화 덕분에 메인 요리 하나를 주문해도 사실상 여러 가지 요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미국의 획일화된 식사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마이크는 촬영한 영상을 보며 미국의 식당들이 한국의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했죠. 올리비아는 한국 음식의 건강한 균형과 다양성에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조나단은 팁 없는 문화가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죠. 저 역시 한국의 식당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반찬 문화와 무료 리필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팁 없이 제공된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과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한국의 식당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중국에서는 또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죠.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다른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또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특히 서비스 문화와 팁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 후에 중국에서도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기대했죠. 한국에서의 환상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 문화 중 하나를 가진 나라로 저는 진짜 중국 요리를 경험할 생각에 매우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미국에서 먹던 중국 음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 서비스 문화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약 2시간의 비행 끝에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일본이나 한국과는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고 다소 혼잡했죠. 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는 과정에서도 질서보다는 약간의 혼란이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베이징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고층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규모를 실감케 했죠. 택시 운전사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호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어 겨우 의사소통을 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첫 번째 중국 식사를 위해 왕푸징 거리로 향했어요.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거리 중 하나인 이곳은 다양한 중국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레스토랑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거리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우리는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소음이 일본이나 한국과는 확연히 달랐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고 직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챈 직원이 테이블로 안내했는데 테이블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이전 손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제대로 닦여있지 않은 느낌이었죠. 영어 메뉴를 요청했지만 영어 메뉴가 없다고 했어요. 다행히 메뉴에는 음식 사진이 있어서 가리키며 주문할 수 있었죠. 우리는 베이징덕, 마파두부, 단춘면, 군만두 등 유명한 중국 요리들을 주문했어요. 물을 요청했더니 직원은 생수병을 가져왔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물에 돈을 내야 했지만 한국에서 무료로 물과 반찬을 경험한 후라 다시 유료 시스템으로 돌아오니 조금 아쉬웠죠. 식사가 시작되기 전 냅킨이나 젓가락 같은 기본 세팅도 요청해야 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이 조금 끈적거려서 닦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직원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충 수건으로 한번 닦고 갔어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지만 더 요구하기가 어려웠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덕은 맛있었지만 다른 요리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마파두부는 너무 기름지고 단춘면은 식어서 나왔으며 군만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요리였어요. 직원에게 이에 대해 문의하려 했지만 너무 바쁘다며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죠. 식사 중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휴지도 없었으며 전반적인 청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죠. 미국의 일반적인 식당 화장실보다도 훨씬 열악했어요.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계속하는데 갑자기 제 군만두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직원을 불러 보여주었지만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죠. 이 상황에 우리 모두 매우 불쾌했어요. 결국 식사를 빨리 마치고 계산을 요청했어요. 계산서를 보니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몇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에 대해 문의하자 직원은 영수증 없이 총액만 말하며 결제를 요구했어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그냥 지불했죠. 첫날의 식사 경험은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식당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 날 다른 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죠. 다음 날 우리는 좀 더 고급스러운 중국 식당을 방문했어요. 외관은 세련되고 깨끗해 보였죠.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 보니 여전히 소음이 심했고 테이블 간격도 매우 좁았어요. 직원들은 좀 더 유니폼을 갖춰 입었지만 서비스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번에는 북경오리, 깐풍기, 양장피, 탕수육 등을 주문했어요. 음식의 맛은 전날보다 나았지만 가격도 훨씬 비쌌죠. 서비스는 여전히 아쉬웠어요. 물을 리필해달라고 할 때마다 새 병을 가져와 추가 비용을 청구했고 식기도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어요.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질문이나 요청을 했을 때 귀찮아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때로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날, 우리는 현지인들이 많이 간다는 작은 식당을 찾아갔어요. 아침 일찍 간 만큼 비교적 조용했고 자리도 충분했죠. 죽과 소주, 만두 등 아침 식사 메뉴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나온 음식의 양도 기대보다 적었어요. 특히 만두는 겉은 두껍고 속은 적어서 실망스러웠죠.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음식을 가져다 놓고 우리의 질문에도 짧게만 답했어요. 이 식당에서도 화장실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물이 새고 있었고 바닥이 젖어 있었으며 냄새도 좋지 않았죠. 전반적인 위생 상태가 우려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여기서도 영수증 없이 총액만 말했어요. 우리가 영수증을 요청하자 귀찮아하면서 대충 손으로 쓴 메모를 건네주었죠. 정확한 항목별 가격을 알 수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상하이로 이동했어요. 상하이는 베이징보다 더 국제적인 도시라고 들었기 때문에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상하이에서의 식당 경험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상하이의 유명한 식당가를 방문해 소룡포와 상하이 요리를 맛보았어요. 음식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서비스와 위생 상태는 여전히 아쉬웠죠. 테이블은 끈적거렸고 식기는 완전히 깨끗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태도도 무뚝뚝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 식당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였어요. 대화하기 위해서는 거의 소리를 질러야 했죠. 일본의 정적인 분위기나 한국의 활기차면서도 적당한 소음 수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또한 중국 식당에서는 팀 문화가 없었지만 그만큼 서비스 품질도 낮았어요. 일본에서는 팁이 없어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한국에서는 팁 없이도 친절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팁이 없는 만큼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낮은 듯했어요.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호텔 근처의 조용한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관광객을 위한 곳이라 그런지 서비스가 조금 나았고 영어 메뉴도 있었죠. 하지만 음식 가격은 매우 비쌌고 맛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위생 문제를 경험했어요. 제 음료에 이물질이 떠 있었고 이에 대해 직원에게 알렸지만 특별한 사과나 해결책 없이 새 음료만 가져다 주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중국에서의 4일 동안 우리는 약 10개의 다양한 식당을 방문했어요. 음식 맛은 식당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서비스와 위생 상태는 일관되게 아쉬웠죠.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 후에 중국의 식당 문화는 더욱 실망스럽게 느껴졌어요. 중국을 떠나기 전 우리는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이크는 중국 음식의 다양성과 독특한 맛은 인상적이었지만 식당 환경은 매우 아쉬웠다고 했죠. 올리비아는 중국의 역사적인 음식 문화에 대한 존중은 있지만 현대 식당의 서비스 개념이 서구권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어요. 조나단은 특히 위생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죠. 저 역시 중국 음식의 맛과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서비스와 위생 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훌륭한 서비스와 청결함 후에 중국의 식당 문화는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죠.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번 아시아 3개국 여행에서 경험한 각국의 식당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일본은 청결하고 효율적이지만 다소 차가운 느낌이었고 한국은 친절하고 풍성하며 고객 중심적이었죠. 그리고 중국은 역동적이고 다양했지만 서비스와 위생 면에서는 아쉬움이 컸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고 시청자들과 공유할 생각에 설렜어요. 특히 한국의 식당 문화가 얼마나 특별하고 훌륭한지 미국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죠. 그리고 미국의 팀 문화와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 볼 기회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음식 탐방을 넘어 문화적 통찰의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아시아 여행 영상 편집에 들어갔어요. 2주간의 여행에서 약 50시간 분량의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를 3부작 시리즈로 만들기로 결정했죠. 일본, 한국, 중국 각 국가별로 한 편씩 만들어 각국의 식당 문화와 서비스, 그리고 음식의 맛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편집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각국의 특징을 잘 담아내면서도 공정한 비교가 되도록 신경 썼죠. 특히 중국 부분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진실된 경험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장점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솔직하게 담았죠. 편집을 마치고 첫 번째 영상인 일본 식당 문화 탐방을 업로드했어요. 영상에서는 일본 음식의 뛰어난 맛과 정갈함, 효율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점과 빠른 회전율로 인한 압박감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일본에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한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죠. 일주일 후 두 번째 영상인 한국 식당 문화의 놀라운 발견을 올렸어요. 이 영상에서는 한국의 풍성한 반찬 문화, 무제한 리필 서비스, 호출 버튼 시스템, 그리고 팁 없이도 제공되는 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다뤘죠. 제가 한국 식당 문화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솔직하게 표현했고, 미국의 팁 문화와 비교하며 어떤 시스템이 더 고객 중심적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거리를 제시했어요. 한국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인기를 얻었어요. 조회수가 일본 영상의 2배 이상을 기록했고,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죠. 미국인 시청자들 중 많은 분들이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놀라움을 표현했고, 한국계 미국인 시청자들은 자부심을 느꼈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특히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제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중국 식당 체험기를 업로드했어요. 이 영상에서는 중국 음식의 다양성과 독특한 맛은 칭찬하면서도 서비스와 위생 상태에 대한 실망감을 솔직하게 표현했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의 긍정적 경험, 후에 중국의 식당 문화는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웠다는 제 진솔한 느낌을 담았어요. 중국 영상이 올라간 직후 댓글 섹션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시청자들의 공격적인 댓글이 쏟아졌죠. 너는 중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특정 식당만 경험하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라. 중국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일부 댓글은 인신공격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곧 미국인과 다른 나라 시청자들의 공감 댓글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중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대단하다. 일본과 한국에 비해 중국의 서비스는 아쉬웠다와 같은 내용의 댓글들이 상위 댓글로 올라왔죠. 많은 시청자들이 제 경험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여행 이야기를 공유해 주었어요.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중국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 증가했고, 결국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인 시청자들의 공격적인 댓글은 점차 줄어들고, 일부는 우리나라 식당 서비스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타났죠. 결국 그 논란은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어요. 3부작 시리즈가 모두 업로드된 후 저는 이 시리즈에 대한 총평 영상을 추가로 올렸어요. 이 영상에서는 세 나라의 식당 문화를 비교하며 각국의 장단점을 정리했죠. 그리고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훌륭한 서비스가 반드시 팁, 문화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의 식당 문화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팁 없이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식당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고객 중심적인 철학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었어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독특하고 훌륭한 식당 문화를 알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또한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미국에서도 한국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였죠. 이 질문에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찾아볼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어요. 사실 그때는 LA의 코리아타운에 진정한 한국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영상 업로드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채널의 구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아시아 세계국 여행 시리즈 이전에는 100만 명 정도였는데 이후 120만 명까지 늘어났죠. 특히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구독자들의 요청으로 저는 다음 시리즈로 미국 내 아시아 식당 탐방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통 한식당을 찾아 방문하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싶었죠. 여러 도시의 한인타운을 방문하는 일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의 아시아 식당 문화 탐방 시리즈는 단순한 음식 리뷰를 넘어 서비스 문화와 팁 시스템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시켰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해주었고, 일부는 실제로 식당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국식 서비스를 도입해보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또한 제 영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 뿌듯했어요. 몇몇 시청자들은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제 채널에 연락이 와서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해왔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 식당 문화에 대해 더 공부했어요. 한국의 정문화가 어떻게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이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이런 문화적 배경이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러던 중 LA 출장 일정이 잡혔고, 이것이 우연히도 제 인생을 바꾸는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서비스 정신, 그리고 손님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팁 없이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식당 문화는 미국인인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여행은 단순한 미식 탐방을 넘어 제 가치관과 관점을 바꾸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이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뻤답니다. 아시아 3개국 여행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고 약 한 달 후 저에게 LA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유명 식품 회사에서 새로운 아시아 푸드라인을 출시하면서 저를 홍보 행사에 초청한 거였죠. 평소에도 브랜드 행사에 자주 참석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흥미로웠어요. 제 아시아 여행 영상이 화제가 된 덕분에 받은 기회였거든요.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출장 일정을 다시 살펴봤어요. 행사는 이틀간 진행되고 그 후에는 하루의 자유시간이 있었죠. 그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승객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혹시 애슐리 존슨 아니세요? 아시아 식당 리뷰 시리즈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특히 한국 편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LA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분은 매튜라는 분이었는데 LA 코리아타운에서 자랐고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죠. 제가 출장 후 LA에서 하루 여유가 있다고 하자 매튜는 코리아타운의 맛집을 꼭 방문해 보라고 권했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그 서비스와 맛을 LA에서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코리아타운은 미국 내에서 가장 정통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매튜는 친절하게도 코리아타운의 몇몇 식당 이름을 메모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한 곳을 특히 강조하셨는데 40년 넘게 운영된 전통 한식당으로 서울에서 온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매튜의 추천에 감사를 표하며 꼭 방문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LA에 도착한 후 저는 이틀간의 바쁜 행사 일정을 소화했어요. 다양한 인플루언서들과 만나고 새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팬들과의 만남 시간도 가졌죠. 행사는 성공적이었지만 연이은 일정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마지막 날 드디어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호텔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매튜가 추천해준 한식당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결국 호기심이 피로감을 이겼고 저는 택시를 불러 LA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어요. 택시가 코리아타운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 그리고 한국 음식점들이 즐비했죠. 택시 운전사는 제가 찾는 식당 앞에 저를 내려주었어요.
식당 외관은 붉은색 간판에 한글과 영어로 이름이 써 있었고 약간 오래된 느낌이 들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문이 있었고 작은 정원도 갖추고 있었죠. 외관만 보더라도 주인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한 한국 전통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한국 풍경 사진들,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한국 전통 음악까지. 마치 서울의 한 식당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혼자 왔다고 하자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셨고 곧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죠. 메뉴판은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주문하기 편했어요. 직원에게 추천 메뉴를 물어보니 그날의 특선 갈비찜을 추천해 주셨죠. 갈비찜과 함께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주문을 마치고 잠시 후 테이블에 작은 그릇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반찬이었죠.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감자조림 등 다양한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서울에서의 기억이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지어졌죠. 직원에게 이 반찬들이 모두 무료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직원은 네, 물론이죠. 한국 식당에서는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답했어요. 잠시 후 주문한 갈비찜과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갈비찜은 윤기가 흐르는 소갈비가 감자, 당근과 함께 달콤한 간장 소스에 졸여져 있었고 된장찌개는 두부, 버섯, 파 등이 들어가 있었죠. 양도 푸짐했고 향도 너무 좋았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서울에서 맛본 그 맛 그대로였어요. 갈비는 부드럽게 뼈에서 떨어졌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식사하는 동안 직원은 자연스럽게 지나가며 물을 리필해 주었고 김치가 떨어지자 묻지도 않고 새 김치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 여행 때와 똑같은 서비스였어요. 테이블에는 서울에서 봤던 것과 같은 호출 버튼도 있었죠. 한 번은 물 리필을 요청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직원이 즉시 와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물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객의 필요를 미리 예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음식이 맛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자 그분은 매우 기뻐하시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눴죠. 서울 어디를 방문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등등. 그분은 LA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교민들만 찾아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인종의 손님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통 한국 서비스와 맛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계산서에 팁란이 없었던 거예요. 직원에게 팁은 어디에 남겨야 하는지 물어보니 저희는 한국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팁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미국 내 식당에서 팁을 받지 않는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백 개의 미국 식당을 방문했지만 팁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처음 보았죠. 이것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전통인지 물어보니 직원은 네,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없어요. 좋은 서비스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식당을 나온 후 저는 차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작은 한식당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죠. 서울에서 8,000km나 떨어진 LA에서 똑같은 한국식 서비스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팁 없는 시스템을 고수하면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20%의 팁이 표준이고 그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팁 없이도 훨씬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요. 이 경험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팁 문화가 사실은
손님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식 서비스가 오히려 더 진정성 있고 고객 중심적인 것 같다. 미국의 서비스 문화와 팁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 경험을 꼭 영상으로 만들어 시청자들과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 여행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그건 한국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LA를 떠나기 전에 저는 그 한 식당에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였죠. 미리 주인분께 연락드려 허락을 받았고 아침 일찍부터 식당 내부와 음식 준비 과정, 그리고 서비스 방식 등을 담았어요. 주인분은 매우 협조적이셨고 한국 음식과 서비스 철학에 대해 인터뷰도 해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님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마음가짐이었죠. 그것이 바로 한국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LA에서의 이 우연한 경험은 제 다음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어요. 미국 내 한식당 탐방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고 특히 정통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들을 찾아다니기로 했죠.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코리아타운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온 후 저는 LA 한식당 경험을 담은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은 기존의 아시아 세계국 시리즈의 특별편으로 소개하기로 했죠. 미국에서 경험하는 진짜 한국 서비스라는 제목으로요. 이 작은 한식당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서비스와 팀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고 앞으로의 채널 방향성도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애정이 생겼어요. 아시아 여행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미국 내에서 새로운 문화적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LA 한식당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20% 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서비스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팁이 없는 한국 식당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험 후 저는 미국 내 다양한 한식당들을 방문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식당 문화는 정말 특별하고 다른 나라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온 지금, 저는 종종 그 한국 식당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LA에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그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 아시아 여행에서 가장 뜻밖의 그리고 가장 소중한 발견이었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